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코로나를 이겨낸 불멸의 아이템을 찾아라를 강의할 강사 노유진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유진 외식창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1호 푸드 스토리텔러로서 음식에 맛과 이야기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자영업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코로나가 이 자영업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고 또 여러분처럼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사업 환경이 얼마나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이 동남아 음식이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서 현재와 과거, 미래를 합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에 앞서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불편함과 함께 이 사회적인 큰 변화,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세계적인 변화 중에서도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시장의 변화도 또한 큰 변혁기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특히 이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로봇이 채울 거라는 전망, 즉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노동시장은 큰 변화의 속에서 또 새로운 판이 열릴 거라는 그런 조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급속한 자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이 노동 환경에 따라서 로봇이 채울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 없는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1990년대 이후에 경제 공황이라든지 경제 침체기 이후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쥐리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은 1970년대와 1975년 또 1982년 경기 침체를 일으킨 이후에 사라진 일자리가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노동시장에도 생산과 소비자 모두 새로운 키워드인 언택트 시대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가 회복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접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기계와 접촉한다는 것은 실제 사람이 서야 될 자리를 기계가 대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기술 주도의 산업혁명기를 맞이하게 돼서 우리 노동자들이 혼란하고 또 이 노동자들이 이 혼란기에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우려되는 점은 기계값이 점점 싸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로봇이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대처한다라는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굉장히 많은 이슈로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로봇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을 금방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값도 점점 싸지고 있다라는 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라는 그러한 반증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에서의 자동화의 가속화는 또 더 드라마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유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화가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것을 5단계에 걸쳐서 최근에 타깃 전 부사장인 크리스 웰튼이라는 사람이 그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신선식품을 구입할 때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일반 그 큰 마트에 가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 신선식품조차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소비자의 80%가 현금 계산이었는데, 하지만 이 심리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비접촉 결제가 유통의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장에서 아예 구입하지 않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체크아웃 과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는데요. 계산도 하지 않고 직원도 없는, 그래서 아마존에서 무인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그 매장 안에 들어가는 동시에 그 소비자의 동선과 또 소비자가 그 구입한 물건들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결국은 매장은 쇼핑하는 장소가 아닌 아무 때나 원하는 곳에서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정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화는 일자리를 빼앗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일단은 사람에 기대고 있는 현재의 유통망에 이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통시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 대면 접촉을 통해서 만약에 마트에 가면 또 캐셔가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은 앱을 통해서, 특히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해서 본인이 그 모든 그 쇼핑 물건들을 구입을 하고 결제 시스템까지도 기계를 접촉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주목받을 것들은 무인 점포, 그 다음에 로봇이 배달한다든지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그 다음 핀테크, 원격 진료, 모두 이러한 곳의 핵심은 언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한 5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고객이 있는 좌표로 여러분들이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소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꾸준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장에서 보았던 손님을 온라인이라는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 소비가 진행되다 보니까 고객이 없다고 생각될 뿐이지, 사실은 고객의 좌표가 이동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특히 영화관에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밀집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본 곳이 영화관일 겁니다. 영화관이라든지 연극, 이러한 전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적 공간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화가 상영되지 못한다는, 또 혹은 영화를 보는 고객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사실은 VOD 서비스를 통해서 혹은 앱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 영화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노말로 굳히고 있다. 즉 앞으로도 이 영화 시장이라든지 또 기타 문화적인 공간 자체들이 코로나19의 어떤 여파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고객의 좌표가 이동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국제관계라든지 빈부격차, 사람들의 정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세계조차도 많은 판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비즈니스 판을 보고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 아래서 숨어서 변화하던 비즈니스 지형이 급격하게 윤곽을 드러낼 것인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 사람과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승패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특히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커머스에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합친 말이 바로 이커머스인데요. 숍 스트리밍이라는 용어로서 사실은 노인 세대는 지금까지 온라인에 굉장히 미숙한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으로 구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인 세대들조차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숍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자체가 처음에 시작된 거는 중국의 타오바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요. 한 농민이 자신의 그 녹차밭에서 차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처음에 소개되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양방향 소통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갑작스럽게 주목을 한다든지 관심을 끌고 거기에서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TV 쇼 홈쇼핑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숍 스트리밍이 시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의 확장을 원하신다면 이 숍 스트리밍에도 관심을 꼭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의 다음 방향은 상호작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방향, 원웨이로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 생생한 라이브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거기에서 소비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키고 또 이것들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일으키는 마케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온라인 시장의 그 쌍방향 소통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어떠하게 이 생산과 소비자와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제가 설명드렸다면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라고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성공하기 위한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계속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셨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은 짧다고 여러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창업 기간을 갖는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가까운 예로 독일 같은 경우는 창업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짧게는 2달에서 석 달 안에도 창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만 보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는 1년도 못 가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트렌드를 알고 전략을 세워야지만
창업에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12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이 창업하실 때 혹은 창업을 한 상황에서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MZ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밀레니얼 세대와 또 1990년대부터 지금 2000년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그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가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그 세대로 급부상하면서 이러한 성공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보다는 좀 더 감각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키워드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혹시 앞으로 펼쳐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창업 분야도 있고 또 동시에 망한 브랜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전략적으로 트렌드를 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외식업체 중에서도 신규 프랜차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영점으로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늘려가고 있는 떡볶이 브랜드, 그러니까 분식 창업 브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본인이 잘하고 있었지만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들도 쉽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잘 되는 브랜드는 계속 수익이 높을 것이고 안 되는 브랜드는 계속 수익이 저하되면서 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브랜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또 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배달, 밀키트, 그 다음에 HMR 시장입니다. 자, 요거는 배달 딜리버리 D, 밀키트의 M, 그 다음에 간편 편의 시장이라고 해서 H, 그래서 DMH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키트라든지 HMR 시장은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있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로 이 편의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배달 앱을 통해서 대부분의 외식 그 음식들을 배달해 먹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밀키트라고 해서 모든 식재료들을 다 다듬어서 이것들을 그 레시피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조리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다듬는 단계와 사람들이 이거를 조리 직전의 상태까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우리가 밀키트라고 하는데 이 밀키트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HMR 시장도 밀키트 시장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밀키트보다 먼저 나왔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간편 편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왜 완제품을 사다 먹기도 하지만 나의 기호에 맞도록 어떤 재료들을 더 넣거나 혹은 빼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소포장되어 있는데 그 포장지 안에 내가 물만 부으면 조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 다듬어서 씻어 나온 재료에 내가 고춧가루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양념을 더 첨가함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식성에 맞도록 음식을 조리해 먹는 형태. 그래서 모두 다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우리 외식 시장에 오래전부터 트렌드로서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단지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시장을 확대시키고 또 과속화시킨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HMR 시장이 급속하게 늘어났던 거에는 가장 핵심 요인은 핵가족화와 그 다음에 1인 그 가구가 늘면서부터 사실은 음식을 해먹긴 해먹어야 되는데 맨날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외식을 하다가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로 음식을 해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요가 늘면서 이런 공급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들은 앞으로 우리 온라인 판매에서도 계속 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밀키트 형태의 그 수제 반찬 전문점이라든지 음식점 특히 무인화된 음식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플랫폼의 재설계인데요. 자,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특히 상가가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공실이 늘었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곳에 좀 독특한 아이템을 가진 혹은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 공간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이 공간이 창출되니까 그 옆에 있는 상가들도 활성화되는, 그래서 오프라인 플랫폼의 재설계를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티크 아티잔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부티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독특한 소재를 가진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산층이라든지 중상위층 계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소호 창업이라든지 편집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아티잔이라고 하면은 좀 더 최상류층을 겨냥을 해가지고 고급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백화점 같으면 명품 매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티잔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들이 수공예품, 수작업을 통해서 오로지 이 세상에 유일한 그러한 상품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그러한 고유의 상품을 소장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계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스토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덤벨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그 과거 세대들은요, 오로지 그 생산에 집중하면서 또 판매에 집중해서 어떤 본인 개인의 어떤 행복 만족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현재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한 사람들만이 이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트렌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창업주라든지 아니면 사업하고 있는 본인의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이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덤벨 이코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본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려면 사업주 본인의 건강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덤벨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런 성공 전략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키워드로 코쿠닝 홈 이코노미라고 있는데, 코쿠닝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꼬치의 어떤 껍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소비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비대면 시대에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홈테크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요새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다 보니까 이 홈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경제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의 제공이라든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배달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혹은 그 HMR 푸드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향 공동체 의미 메시지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자, 마케팅은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취향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싱글족들이 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사실은 급속도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년 인구조차도 특히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독립세대들이 많이 늘면서 사람들은 많이 외롭게 느껴집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취미가 같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취향 공동체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경제적인 그 분야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BTS들이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열무로 해서 작은 하나의 커피숍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커피숍이 계속 운영이 된다든지, 즉 취향 공동체들이 공동으로 어떠한 소비를 만드는 형태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취향 공동체들에게 부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 자, SNS라고 하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SNS 없이는 이제는 소비도 혹은 그 마케팅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동영상, 특히나 이 SNS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유튜브에 얼만큼 본인의 리얼한, 즉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뭐뭐한 척, 뭐뭐 아닌데 거짓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척 하는 거는 혹시라도 소비자들이 그러한 실체를 알게 됐을 때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SNS 매체에다가 진실성이 담긴 여러분들만의 동영상이라든지 리얼리티가 담긴 것들을 담아서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또 이 또한 성공 전략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포레버 스토리. 자, 한때는 브랜드가 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말도 떠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브랜드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매체에서 작은 브랜드들도 그 가치가 인정되면 브랜드로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대 브랜드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브랜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브랜드가 한번 자리 잡은 브랜드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멸하지 않는 그 안에는 분명한 건 브랜드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푸드 스토리텔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이 이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맛과 멋,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랫도록 사랑받고 지속 경영한 그 브랜드로서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브랜드 전략을 세운다면 반드시 그 브랜드와 관련되는 스토리를 텔링하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로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옹고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옛것에 새것을 더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허름한 고택을 새로 개조해서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고택에 은은한 그 문화를 즐긴다든지, 그 다음에 옛 것과 새로운 것을 합쳐서 새로운 뉴트로라고 하는 그 형태로 사람들에게 뭔가 마케팅적 요소를 가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또 주목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그 다음에 단아한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비 파괴 창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가맹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에 대해서 치르는 또 그 대가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라고 한다는 거에는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비용을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내지 않는 파괴하는 창업 시장도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청년 창업이라든지 혹은 한번 창업했다가 실패를 해서 재창업하는 과정에서 창업 비용이 최소로 들고자 원한다면은 이런 업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인화 업종과 가족 창업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무인화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봇이 어떤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거라든지, 또 결제하는 시스템 중에서도 키오스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무인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커피숍 중에서도 로봇이 커피를 뽑는 것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무인화 업종은 종업원을 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 안에서 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가족 창업 형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같이 그 안에서 종업원처럼 일을 함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좀 더 종업원보다는 좀 더 사장 마인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1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창업 트렌드에 맞춰서 전략을 세운다면 좀 더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창업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외식 시장의 성공 창업 전략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식업체 수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 주요국들의 인구 1만 명당 외식업체 수가 한국 같은 경우 125개 정도, 그 다음에 미국, 홍콩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외식업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 수에 비해서 한국 외식 시장은 거기에 맞는 수입 또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계형 식당, 이 위기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업체가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그 전체 통계 자료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면요.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폐업률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21%에서 2018년도는 3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체 업체 수 중에서 당연히 한식점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 음식점업, 기타 또 뭐 외국 음식점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식, 일식 이런 순서대로 그 우리나라의 외식업체들이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많은 한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또 많은 한식당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업은 계속 오픈을 하니까 계속 잘 되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반대급부로는 실질적으로 폐업률 또한 높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에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기업형 외식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도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작은 외식업체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잠깐 짧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 올립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40이 넘은 나이에 부끄럽게도 서울에서 제일 조그만한 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늦으나마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IMF보다 어려운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저희 조그만 식당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매장에다가 걸어놓고 하는 한 중국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음식점이 대박을 냈습니다. 자, 어떻게 대박을 냈느냐? 일단은 직원이 없는 그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 사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가까운 거리만 배달을 함으로 해서 음식이 식지 않고 붉지 않아서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다.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의 손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다음에 양도 푸짐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맛은 손님이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여러 군데서 주문이 쇄도해서 시간이 지연된다. 그래서 이 매장은요, 서울에서 가장 작은 중국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놨고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 집의 간판을 보면 메뉴판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물음표에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키워드가 바로 그 서울에서 제일 작은 중국집이 성공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메뉴판에 보면 특히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20개에서 30개 이상의 메뉴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죠. 뭐 짜장면 메뉴만 해도 서너 가지가 되고 탕수육, 뭐 중짜, 대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혹은 종업원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만 사실 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메뉴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재미있게 또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메뉴판을 구성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신 있는 음식, 자신 없는 음식. 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은 뭘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자신 있는 음식을 주문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 없는 음식은 거의 주문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략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먹혔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짜장면, 탕수육, 깐풍기가 주력 메뉴가 되면서 이 음식 메뉴의 식재료가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신선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양장피 같은 경우는 요리에 속하는 음식인데 이거는 사람 손이 많이 가고 바쁜 시간에는 사실 주문을 받아도 제 시간에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메뉴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음식에 주문을 많이 걸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중국집은 짜장면, 탕수육, 깐풍기가 가장 맛있는 집으로 입소문이 났겠죠.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 요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분석을 통한 자기 경영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자, 이 중국집 같은 경우는 종업원도 없고 또 사장님은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는 요리사의 역할도 하면서 자신 있는 음식과 자신 없는 음식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강점인지를 잘 분석한 다음에 경영에 활용했다는 거죠. 자,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 운영을 할 것인가? 크다고 해서 경영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업체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어떠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 경영을 이루셔야 되고요. 또 자기 경영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고객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 집에 와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것에 열광할 수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찰을 한다면 분명한 거는 작지만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성공 사례로서 자기 경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외식업체를 재방문한다고 했을 때 고객들로 하여금 꺼리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디자인이라든지 분위기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음식점에 재방문을 꺼리는 이유가 바로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트렌드도 좋고 또 주변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또 고객 분석이라든지 마인드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친절이 맛만 좋다고 하더라도 맛이 최우선으로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재방문을 한다라는 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방면으로 해서 본인 매장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크게 꺼리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만 잘 갖춰놓는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맛집으로 평가되기 위한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은요. 요거는 여러 리서치 업체에서 고객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보니까 역시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입점한 해외 음식점 역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냐고 하니까 결국은 독특한 메뉴라고 하는 것은 이 차별성 부분에서 당연히 맛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자기 분석도 좋고 자기 경영도 좋지만 음식점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맛에 중점적으로 음식의 맛에 대해서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그 외의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의 경영을 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성공 요인을 세부 분석을 해보면요. 자, 성공 요인에 크게 4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순번을 매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템적인 요소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점포 요인, 두 번째 창업자 요인, 창업가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상권이라든지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영 요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요건만 잘 갖추게 된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아이템적 요인, 음식의 맛,
그다음에 품질 및 신선도, 가격, 상품 차별화,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창업을 하는, 특히 외식업 창업을 하는데 앞서서 이 아이템적 요소에 관해서 분명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본인의 강점으로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성공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우리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로 나타난 변화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패턴의 변화, 여기 패턴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또 행동 패턴, 생활 패턴. 그래서 소비자가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동한 소비자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또 여러분들 또한 판을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의 변화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소비 형태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온라인과 그다음에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의 판매 전략을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럼 소비자 패러다임의 변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비자 패러다임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가, 크게 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가 유통업종 내에 온라인 비중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에 있어서 대형마트라든지 뭐 신선식품을 주문할 때 온라인 비중이 당연히 커질 것이고, 특별히 공연이나 영화 부분에서도 공연장, 영화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거라는 거, 그 패턴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홈 라이프 소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홈카페, 그다음에 새벽 배송, 그다음에 홈트라고 하는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다음에 홈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서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창업적인 요소에 많이 가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지역과 오피스 지역 내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과점업이 어떻게 그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간단한 예로 살펴보시면요. 제가 이제 서울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피스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소비가 이제는 주거 지역에서 점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홈 라이프 소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ongoing health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위생이나 클린 가전제품의 이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의류관리기라든지 건조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집에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챙긴다라는 거. 그래서 ongoing health, health라는 이 키워드를 반드시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changing pattern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했었는데, 역시 배달 앱의 비중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도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해서 매장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 결제 이용자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대하고 30대에서 주 온라인 그 소비가 일어났다고 하면, 앞으로는 40대, 50대, 60대 실버 세대도 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함으로 해서 소비의 주축으로서 많이 활동을 할 거라는 거. 이 5가지 소비자들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자, 목적한 바를 이루셔야 되죠. 성공. 어떤 성공? 부의 성공, 또 명예, 또 건강, 이런 모든 성공이 다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행복해져야 되는가? 행복해지는 그 요소로서 성공이 있다고 했죠. 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가? 첫 번째, 경제적 자유입니다. 두 번째, 행동의 자유. 세 번째, 관계의 자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성공 창업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다양한 트렌드와 그다음에 그 전략적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간 전망이 길다고 하는데요.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한다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1%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1% 안에 드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보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창업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과연 미래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가?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변화에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변화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단계만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경쟁력을 갖춘 창업자로서 분명한 거는 행복과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행동의 자유, 관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천하기 좋은 특별한 날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오늘 당장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